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조금 전에 강대희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기자 성희롱 논란, 또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서 급기야 서울대 여교수회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까지 나왔고, 교육부도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결국 자진 사퇴한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어떤 논란들이었는지, 또 이 총장 후보 선출위원회는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르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런 문건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죠. 군인권센터가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투입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정부와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런 계획까지 서 있었다네요. 2부 시간에 군인권센터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울산에서는 어제부터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24년 된 축제인데, 그런데 이 축제가 고래를 보호하는 축제가 아니라 고래를 학대하는 축제다. 그 축제 기간 동안 불친하게 팔리는 고래고기들 상당수가 불법 포획으로 잡힌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 또 지금 고래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주최 측의 목소리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강대희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자 결국 조금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희롱, 논문 표절, 성추행 등등의 의혹과 논란이 계속 이어진 끝인데요. 자,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한겨레신문의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가 있었죠. 이 취재를 그동안 해왔던 한겨레신문의 김완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국으로 거의 다 왔을 때서야 자진 사퇴 소식을 들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고 있는 도중에 그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자진 사퇴 소식을 듣고 우선 느낌이 어땠어요? 여러 가지 계속 취재를 해왔는데요. 결국엔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서울대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도를 시작한 이후에 교육부나 서울대 쪽에서 특별한 해명이나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퇴를 하신 거를 보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지난 세월 해왔던 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 만에 의대 출신 총장이다, 이렇게 이제 화제를 모았었는데. 네, 그렇죠. 의대 학장도 오래 지냈죠? 의대 학장을 의대 역사상 두 번째로 3년임을 하셨고요. 3년임? 네, 연임을 3번 하셨고. 한 번 학장 임기가 3년? 4년? 2년인 걸로 제가 알고 2년? 있는데. 그럼 6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서울대 총장의 경우엔 지난번 총장 때 2순위로 올라가신 분이 총장이 돼갖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순위를 제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순위 총장이 돼서 윗선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직선제 성격을 가미를 해서 선출한 총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투표에 참여해서 이분이 총장 1순위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와 의미가 좀 있는 총장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퇴를 하셨지만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냥 교수, 교직원, 학생이 다 투표에 참여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선거 제도인데요. 몇 %씩 반영되는 겁니까? 그 퍼센트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총추위에서 10명의 후보를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 등을 진행해서 5명으로 일단 후보를 추렸고요. 예. 그 후에 이 5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이 후보들이 각각의 계획을 밝힌 거죠. 네. 그거를 통해서 총추위
투표를 통해서 그 3명의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총추위는 총장 추천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3명의 후보를 놓고 교직원과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총장 추천위원회는 서울대 인사 20명, 그러니까 서울대 교직원이죠. 총장 추천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와 직원들 20명과 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프로세스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유, 진짜 복잡하네요. 내부, 외부 30명 총추위가 10명, 그 다음에 5명, 네. 그 다음 3명까지. 네, 그렇죠. 해놓고 3명을 상대로는 투표. 네. 근데 투표에 교수, 학생도 참여하는 비율도 또 복잡하고. 네, 복잡하죠. 그리고 그게 각 단과대별로 교수의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비율대로 맞춰갖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표 인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간선제 성격과 직선제 성격이 좀 섞여 있는 뭐 이런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겨레 신문이 첫 번째 문제제기 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자 성희롱 논란부터 시작이죠. 네. 그건 2011년에 있었던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죠. 예, 저희도 뭐 피해자 취재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피해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다음 날 이 일이 있고 났고 이 강대희 총장 후보자의 어떤 당시에는 이제 그 대외협력실장이었는데 서울대병원 성희롱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대 총장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고 사과의 뜻을 재차 밝혀서 당시에 사건이 무마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학교 측 총장과 병원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언론사에는 이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당사자 강대희 당시 이제 대협력실장의 보직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도 해주었던 상황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해임이 아니라 자진 사퇴한 거다. 네, 그러니까 뭐 무리를 빚었던 거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뭐 보직 해임이 아니라 자진 사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에서는 법인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대협력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법인화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보직을 해임하고 말고 할 게 없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외협력실장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의대 학장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내려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어쨌든 그 사건 이후고 서울대 당시 총장이었던 분은 그건 보직 해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취재 과정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곧 조금 있다가 의대 학장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학장은 선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대 교수들에서 이제 선출을 해서 학장이 됐던 건데요.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서울대 의대에서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됐던 것으로 알고 어쨌든 있습니다. 총장이 공식 인정한 이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고, 그리고 총장은 그거는 보직 해임이었다라는 식으로까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당시 저희 총장은. 취재 과정에 취재에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직 즉 서울대 병원 대외협력실장에서 보직 해임된 직후에 선출로 학장이 되었다? 네. 몇 개월 후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사건이 무마가 된 것으로 이제 그걸로 끝난 한 거죠. 그러니까 강대희 학장도 이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표절 논란이 또 계속 쭉 이어져 왔어요. 이거는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문 표절, 그러니까 이 서울대 총장이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에서 상대 후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인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논문 표절 관련된 그 혐의가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서 예전에는 왜 이제 자기 논문 표절을 굉장히 많이 관행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논문 표절이 6건, 그러니까 6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8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서울대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로 이제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라고 이제 넘어갔던 상태였고요. 그 상태였고. 네네, 뭐 그렇게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뭐 총장 경합한 상대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그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크게 보도한 게 서울대 여교수회가 성추행 당한 동료 여교수가 있다. 근데 이걸 그 동료 여교수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뭐 시점도 내용도 공개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총장 추천위원회에 이 얘기는 전부 다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 서울대 총장 추천 지금 과정이 사퇴를 했더라도 후에라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강대희 후보가 출마를 하고 이제 최종 후보가 된 후에 그 한 여교수가 이제 여교수회에 자신이 강대희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보를 한 겁니다. 최종 후보 된 후에?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남았을 때 3인 상황에서 이제 최종 후보 3인이 남았던 상황에서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교수회에서
부분에서는 대면 조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피해자가 누군지만 특정하지 않은 채 총추위에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예. 총장 추천위원회 산하에는 검증소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검증소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증소위에서 이 문제들을 검증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판단을 이사회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리고 검증소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을 한번 했었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서로 거죠. 서로 핑퐁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핑퐁 게임이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사회에서는 분명하게 그 사건이 실체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정황과 이런 것들을 이미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묵살한 셈입니다. 이사회는 그러니까 지금 김한 기자 설명에 의하면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익명의 제보 형태면 혹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거는 익명의 제보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여교수회가 여교수회에서 조직적으로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면담을 거쳐서 여교수회의 이름으로 공식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실체가 없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이제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관련 구제기관들이나 그 여성단체들의 문의를 해본 결과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제 제보 접수를 했고 여교수회가 고발자의 지위로 그것을 접수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거의 가해자의 논리거든요. 그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고 뭐 미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거기서도 서울대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검증소위에서는 검증을 안 하고 이사회로 넘겼는데 이사회는 검증소위가 검증했겠지. 이래버린 거. 이것도 문제인 거. 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한 30여 명 검증소위가 총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를 공공연히 얘기할 경우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리고, 그게 결국엔 서울대 조직에 마이너스가 된다. 외부로 나가면.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서울대주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지금은 총장 검증을 하지만 결국엔 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서 좀 자신들의 어떤 도구만에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증소위라는 이름 자체를 붙이지 말든지요. 뭐하러 그런 거 만듭니까? 검증소위에서 그 성희롱 사실이 접수가 됐는데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 2011년 여기자 성희롱 사건? 네, 그러니까 그 여고도 성추행 사건도 공문으로 접수가 됐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자가 검증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주고 그 질문에 체크를 하는 그 질문 중에 한 항목이 성비위 사실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강대희 후보자는 성비위 사실이 없었다라고 체크를 해서 넘어오니까 이사회에서는 성비위 사실이 없었다라고 검증 결과 넘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과정 전체가 다 부실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앞으로는 이게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활동 방식부터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서울대 이사회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미 최소한 3주에서 한 달 전에 그 이사회에 참석했던 차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했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오늘 강대희 총장이 직접 그 사태를 한 배경에 교육부가 오늘에서야 보도가 나온 지 4일이 된 오늘에서야 서울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이제 공문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뭐 교육부가 너무 이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부 차관이 거기 당연직 이사예요? 서울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 지금 여교수회의 공문이나 이런 것들 다 이미 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겨레 신문 보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보도 한 3주 전쯤에는 알았을 수밖에 없죠. 근데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재조사하라고 했다. 보도가 나오고 나서도 이제 뭐 처음에 입장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민대 총장에서 직선제 성격이 가미돼서 이제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진 것이 아닌가. 뭐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교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교육 마피아라고 네. 불리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차관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그거를 그러니까요. 최소한 예. 묵인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총장 추천위원회도 이사회도 뭐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거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건 그 학교의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할 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지. 근데 서울대 위상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립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교육적이지 못한 예.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서울대학교에서 전반적인 이 시스템 재점검하고 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재하느라고 애쓴 한겨레 신문의 김완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뉴스 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좀 더 심도 있게 꾸며드리고 있죠. 오늘도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뭘 볼까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당. 네. 지금 민주당 상황과 위치를 한번 짚어보면요. 네. 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입니다. 그렇죠. 야당들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야당이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대놓고 발목 잡거나 뭐 맹비난을 퍼붓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러지 못하죠, 지금. 그렇죠. 선거 이후에. 예. 지금 남북 관계도 비핵화 완성이나 실질적 교류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분위기 좋고 안보 위협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 사안들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음흠. 관심이 수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 이제 부각되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고용률, 출생률 다 안 좋죠. 최저임금 같은 사안 한쪽에선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반대쪽에서 이걸로 턱도 없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은 크고 혁신주도 성장은 말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뭘 혁신한다겠다는지 예. 잘 모르고. 결국 민생 문제, 삶의 문제는 지금 안 좋은 상황. 그렇죠. 이걸 뭐 위기라고까지 하면은 과언일 텐데 삶의 문제들이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멘 난민 문제 같은 사안이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적폐청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고 그럼요. 이제는 뭔가 정부가 성적으로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럼요. 근데 그 성과는 거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 보면 몇 주째 청와대하고 여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무당층이 늘어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맞서 있을 때는 여당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빠지고 민주당만 딱 떼놓고 보니까 뭐 그 당 뭐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토론회가 있었죠? 그럼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문제의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안 좋은 거는 문제를 문제로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만약에 야당 저렇게 죽쓰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높은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라면 그게 진짜 문제였을 건데 문제를 느낀다는 거. 이번 주를 돌아보면요.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른바 부엉이 모임 논란이 있었고 초선 의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부엉이 모임 논란 뭐 우리 이 방송에서 자세히 다뤘지만은 결국 모임 해체로 이어졌는데 저는 여권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다? 그럼요. 이 모임이 포착된 지 좀 됐습니다. 실은 언론에. 근데 계속 쉬쉬하면서 넘어가거나 이번에도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묵살하고 넘어갔다면은 분명히 부작용 커졌을 겁니다. 예. 아니 이제 여기 참여 의원들이 밥만 먹는 모임이라는데 세상에 그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으면서 인사 이야기도 하고 전당대 이야기도 하고 네.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 커지기 전에 조속히 해산 결정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 우리는 순수하다, 대통령 지키는 게 뭐냐, 죄냐라고 했으면 정말 안 좋았을 건데 예. 초반에 이제 회초리 한두 대 맞고 해체한 게 잘 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 토론회가 그 바로 직후에 공교롭게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
저는 이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초선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선 의원들이 이런 토론회를 잡은 거는 좀 전략적 감이 보여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이럴 건. 전대가 본격화되면은 캠프가 다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선들 다 줄 세우게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먼저 모여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면은 대표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식 나도 받아 안겠다. 말이나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뭘 좀 선도하겠다는 이런 느낌이 보였다는 거죠. 초선 의원들이 전략적이라는 거죠. 초선 의원들이 많죠. 66명입니다. 아이고. 전체 130명 중에 절반 살짝 넘죠. 예. 토론에 한 40여 명 나왔다고 해요. 피치 못할 일이나 지역 일정 있는 사람 빼면 대다수 참석한 거죠. 네. 이 모임 제안자 구성들이 재밌었던 게 괜찮은 게 최운열, 기동민, 김종민, 박정, 조홍천, 황희 6명이 공동 제안한 형식인데 최운열 의원이 좌장인데 최연장자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주류예요. 예. 기동민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박 시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종민 황희 의원은 부엉이 모임 회원입니다. 예. 조홍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긴 한데 TK의 검사 출신이죠. 아하. 무지개죠. 예, 무지개. 그러니까 특정 계파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조선 의원 모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당과 당 지도부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차기 전당대에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대체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자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가 이끌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어요. 당이 청와대 출장소란 비판에서 벗어나자. 네. 당이 청와대를 끌고 가자 정부를. 그럼요. 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랑 좀 각세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이제 시각이 있겠지만은 지금 뭐 민주당에 보면은 뭐 친문, 뼈문, 진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나는 비문이다, 반문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토론의 제안자가 재밌었다라고 하는 게 부엉이 모임 회원도 2명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좀 껄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구성을 짠 게 스크럼을 짜니까 당신은 뭐 청와대 비판하냐라고 욕을 먹더라도 같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나온 이야기들을 고언으로 받아들여는 지고 있지. 그렇죠. 뭐 자기 목 챙기기, 뭐 누구한테 줄 서기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같지는 않아요. 하긴 또 그동안은 집권 1년 차이긴 했지만 또 청와대가 완전히 독주했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당이 제 목소리를 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김영호 의원이 이제 전당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전대 후보들이 이슈를 못 만들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하고 친분, 정치 활동만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친문 단일화 이런 이야기 나오고 비판한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가 친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고 조홍천 의원은 대통령 심기만 생각하는 예스맨 아니고 아니다 싶을 때는 청와대에 고언을 하고 그러더라도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말이 흥미로웠는데 차기 당 리더십은 핵심 지지층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견인하는 용기 있는 분이 돼야 된다. 이랬대요. 예. 뭐 그들이 다 맞는 말이네요. 제가 볼 때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요. 현재 다 친문이지만은 130명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분화가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분화가 뭐 친문, 비문, 반문 이런 식이면은 미래가 깜깜한 것이고 그렇죠.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뭐 조금 중도적인 사람, 조금 보수적인 사람, 조금 진보적인 사람 이런 그룹들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내용 있는 경쟁을 하면은 민주당의 강세 현상이 오래 갈 겁니다. 그렇죠. 네. 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영원히 가자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초선 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모여서 적절하고 좋은 취지의 이야기들을 나눴다. 예, 지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게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특징적인 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면서요? 열심히 메모도 하고 그랬답니다. 지피지기 참 좋은 모임이다. 한국당 제 반성해야 되는 게요. 한국당에서 이런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오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작년 3월 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는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자, 오늘 이 군인권센터가 구체적 계획 내용을 공개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책임자 처벌, 수사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 중이라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 계신 거예요? 네, 근처에 있습니다. 예. 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수령을 먼저 선포하고 발동하고 그러면 이제 위수령도 수방사령관을 서울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수방사는 경비단이 2개가 청와대를 백호부대와 청룡부대가 지킵니다. 이 인력이 위수 지역을 조금 넓혀서 광화문까지 확대하고 그것을 이제 시위대를 진압을 하는 것이죠. 군대를 동원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위수령을 좀 더 확대해서 위수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돼서 그 다음에 계엄으로 가는 것이죠. 계엄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엄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경비계엄을 통해서 먼저 치안을 일정 정도 보조하는 업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과 사법 기능을 군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상계엄 시에는 모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았죠. 아주 단계적으로 처음엔 위수령, 그 다음에는 경비계엄,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해서 행정, 사법, 언론까지 전부 다 군이 장악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력 동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서울 지역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6개 기계화 사단이 있습니다. 보통 기계화 사단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요.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중화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동성도 빠른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6개를 그 전국에 투입도 하고요. 서울에도 투입하게 됩니다. 청와대에 투입하고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광화문, 헌법재판소 이런 곳에 총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을 기무사에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무사 현재 참모장인 분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계급은 소장이시고요. 누가 지시를 해서 작성했나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문건은 사령관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령관도 이러한 문건은 더 윗선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기무는 전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무가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투를 하는 부대들, 즉 이수를 관장하고 있는 3군 사령부가 이 작전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병력 동원이 되어야 하는 그 3군 사령부가 이미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본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그 위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더 나아가서는 안보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서요. 이 문건에 따르면 안보실과 협의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론컨대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은 이것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 문건으로 추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지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보실까지는 문건에도 이미 등장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네.
자, 백보를 양보해서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만에 하나. 네.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촛불 집회의 염원이 탄핵 인용이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정말 뭐랄까요, 폭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건이었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만에 하나 중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건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문건 어디에도 탄핵이 기각됐을 시만을 상정해두고 예. 문건이 작성됐고요. 예. 탄핵이 인용될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탄핵이 기각됐을 때 성난 군중들이 거리를 할 경우, 그 경우 만에 하나 이런 군의 치안 유지, 이런 식의 대비 문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이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고 피난을 가셔야죠. 군이 어떻게 4.19 때처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대통령을 헬기로 모시고 빨리 안전한 벙커로 피신시키는 것이 군의 본연의 임무이지 예. 그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현재 수기사단의 병력을 빼서 이곳으로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남침을 할 우려를 굉장히 높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자체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합참을 배제한 가운데 예. 육군만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방금 합참을 강조하신 이유는 실제 법률상 계엄이 선포되거나 하면은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엄의 개법에 따라서 합참이 모든 군령권을 가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육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합참의장을 보조하는 행정적 역할을 하는 분이 각군 참모총장입니다. 예. 그런데 국군 기무사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우선 법률상 요건도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본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해서 여러 사람을 지금 고발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누구누구를 어떤 죄로 고발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내란 예비죄로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을요. 예.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무엇보다도, 문건에 언급된,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장관,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 예. 또 기무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고발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문건 작성한 분이 현직 기무사 참모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현재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팀의 일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과 그리고 정의구현 사제단 등 민간 사찰을 주도했던 당시 기무사 TF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 태스크포스 팀에 또 들어있다? 네, 사실은 이분은 범법행위가 있기 때문에요. 긴급 체포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관리관도 이 지금 위수령과 계엄령 그 문건 작성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군 법무계통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울산에서는 고래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4번째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죠. 그런데 이 축제가 고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착취하는 축제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축제 주최 측, 또 비판하는 측 양쪽 입장을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고래축제 총감독 맡고 계신 한기루 감독부터 연결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기루 총감독입니다. 울산 그 장생포가 옛날에 그 고래잡이 전진기지여서 울산이 고래축제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고래 못 잡잖아요.
네, 폭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고래축제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일단 고래축제가 열리는 장생포라는 곳이 우리 한반도 지도를 봤을 때 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또 장생포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장생포의 주민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복지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하나 큰 목적이 있고요. 그 고래를 봤을 때는 현재 그 시설로 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체험관, 고래 유람선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와 달리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고래 박물관에는 뭐 과거 고래잡이 할 때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래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에는 혹시 그 돌고래 같은 게 혹시 거기 갇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속에 돌고래를 구경하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직접 바다에 나가면 고래를 볼 수 있나요? 현재 그 목시율이라고 하는데요. 한 20%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그 기술의 도움으로 그 목시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를 타면 5번에 1번 정도는 고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뭐 환경단체나 생태운동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래축제 즐기러 오신 분들 장생포 와서 돈 쓰고 하는 거 좋은데 대체로 고래고기 사드시지 않느냐. 그거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장생포에서 고래고기를 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축제 관계자들이 그걸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생업을 유지해 오신 분들의 그 고래고기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고래고기 대신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제 기간에는 페스티벌 푸드로 하고 나중에는 그런 먹거리의 다변화 이쪽을 점점 유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축제 주최 측에서 고래고기 시식회도 하셨다면서요? 2년 전인가? 그랬던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제 주최 측은 이제 그런 정신에는 완전히 반대다 이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문제 삼는 건 그 생태체험관에 돌고래 갇혀 있지 않느냐. 그 돌고래는 바다에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풀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래가 다시 바다로 갈 수 있는 게 고래의 꿈이고 고래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래가 길들여질 수 있는 바다 환경에 그런 어떤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마 그런 형태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왜 제돌이 바다로 돌려보낼 때 오랜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준비를 거쳐서 돌려보내는 게 옳다고 지금 총감독님은 생각하신다. 네, 개인 사견 전제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장생포에서 고래고기를 팔고 있는 식당 강제로 못 팔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도 좀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장차 울산의 고래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고래의 꿈, 울산의 꿈, 청년의 꿈이 제 이번에 슬로건인데요. 고래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울산에 고래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느낌이고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고래하면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 진행자분도 아시겠지만 꿈, 느낌이 좋거든요. 이렇게 상상력, 바다의 왕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언어라는 게 또 문화예술 기획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상의 표현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래라는 게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생물 이것보다는 고래의 꿈, 저는 고래가 어떤 상징체로서 앞으로 바다 환경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펼쳐나가지? 이런 주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의 축제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뭐 퍼레이드라는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역 축제라는 게 주민 동원형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했었는데 저는 그걸 반대했고요. 올해는 퍼레이드가 밤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유명한 축제들 할로윈 축제 같은 거 가보면 뭐 좀비라는 컨셉, 뭐 멕시코는 뭐 죽은 자의 날, 뭐 이렇게 테마가 있어요. 있죠. 이번에는 바다 사랑을 테마로 너희들이 한번 고래가 되어봐라, 문어가 되어봐라, 해파리가 되어봐라 해서
꼭 고래 고기 뭐 이런 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스스로가 바닷속에 생명이 되어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씩 맛을 보면서 축제가 발전이 되겠죠. 예. 근데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은 대체로 고래고기 잡수러 오시죠?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주로 세대로 분류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게 식문화잖아요. 예. 네, 우리 감독단 스태프들이 한 20명 되는데 예. 고래고기 먹는 친구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젊은 층에서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 네. 혹시 울산시나 남구 쪽에서도 바다로 풀어줄 계획 같은 건 혹시 있던가요? 제가 그것은 행정의 문제이고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인데요. 아하. 아마 이렇게 동물단체나 이런 사회단체들의 어떤 면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면담도. 네네. 이런 게 여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 이렇게 지금 방송 나가는 것도. 예.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산될 거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산 고래축제 총감독 맡고 있는 한기루 감독이었고, 자, 이제 문제 제기하고 반대 주장 펴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꼭 고래축제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에 반대하는 축제로 동물의 사육제가 이 서울에서 내일부터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 기획단의 한 명이죠. 김한민 작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한기루 감독과의 인터뷰 쭉 들으셨죠? 네, 9분 정도 들었습니다. 한기루 총감독께서는 대체로 동물보호론자나 생태론자분들이 문제 제기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 자체만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울산에 있었던 그 축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축제의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본 사람으로서 그 말은 미사여구나 좀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 빠져있는 게 문제겠죠. 프로그램은 상당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래 보호라든지 고래 사랑이라든지 고래의 입장이 되거나 고래를 더 이해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초보적인 상식 전달 수준이거나 아예 고래 보호에 관한 건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아까 한기루 감독은 밤중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스스로 고래가 돼보고 물에 문어가 돼보고 이런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 퍼레이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문어 모자를 쓰고 한다고 고래 보호 자체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것들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지금 고래가 처하고 있는 위기는 그 정도를 사람들이 고래 모자를 쓰거나 고래 분장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고래 보호라든지 고래에 대한 이해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아 아니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고래를 앞에 딱 붙여서 고래를 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제목은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죠. 고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공감대라기보다는 고래를 이유로 다들 모여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자 이런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래를 이용하고 그 이용에 어떤 외면하는 고래의 현실과 위기를 너무 외면하는 측면이 강해서 심지어는 고래 착취 축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격하게 비판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듯이 고래 고기를 소비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70%가 넘는 게 불법 포획으로 잡히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 해결과 함께 그리고 고래 아직도 좁은 수조 안에서 가둬서 신음하고 있는 고래들을 그냥 보고 축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이들이 보고 하는 것에 지자체가 아무것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돌고래를 돌려보내는 운동도 좀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저희가 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리고는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앞으로는 정말 고래 축제를 고래를 보호하는 마음을 키우는 쪽으로 그래서 다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래들이 지금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또 그 구경하는 사이에 요즘 고래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물론 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 전문 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교수님께서. 네. 그 그린 그러면 녹색이고 워싱은 씻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녹색으로 이 이미지를 씻어낸다는 건데, 그저 프로그램 한두 개만 그냥 생태적인 척, 아까처럼, 한번 뭐, 문어 복장을 해본다. 그러면서 예. 우리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그린워싱이 전문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건 본질적이고 정말 전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한 프로그램 아주 작은 걸 부대 행사 정도 하나 넣었으니까 너네 이제 조용히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고래가 자유롭게 뛰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래와 인간이 상생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죠. 네. 네네. 그건 그렇고 내일부터 서울에서 동물의 사육제, 네. 동물 축제 반대 축제를 여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동물 이름 붙인 축제가 엄청 많은데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는 축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울산 고래 축제 말고도 가장 유명한 화천 산천어 축제나 한평 나비 축제 같은 축제들 있겠죠. 네. 네네. 산천어 축제는 왜 문제죠? 산천어 축제는 가장 큰 것은 실제로 화천에 산천어가 살질 않습니다. 예. 영동 지방에 있는 걸 영서 지방으로 갔다 와서 사실 뿌리도 없는 것들 가져오다 보니까 예. 양식으로 대량 공수를 엄청난 양의 대량 공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운반 과정에서 어쨌든 생명체 아닙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시에 이제 낚시를 당하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것이 결국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염도 지역적인 오염도 굉장히 크고 예. 굉장히 낭비적인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산천어 축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축제들이 맨손 잡기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산천어 축제는 그중에 하이라이트라고 거의 보고 있죠. 예. 근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오염 같은 환경 오염 같은 걸 차치하고서라도 네.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반생태적인 어떤 메시지, 생명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그런 비교육적인 메시지도 상당히 저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천의 산천어 축제, 한평의 나비 축제 둘 다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는 건데 그렇죠. 네. 생태론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산천어를 이름에 붙였지 다 와서 산천어 맨손으로 잡아서 먹고 가는 데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한평 나비 축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나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 축제는 나비를 대량으로 양식으로 해서 풀어주곤 하는데요. 예. 일단은 화천 나비 축제는 이번에도 4월 말 5월 초에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그 날짜는 사실 나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날씨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 날씨에 하느냐? 오로지 인간 위주의 사고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요. 어린이날 이런 날에 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비를 풀어주는 겉으로 보기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린워싱이죠. 나비를 재밌게 풀어줍니다. 가족들끼리. 예. 그러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나비는 바로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 그래요? 저녁이면. 날씨가 맞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보신 분들 중에서는 저녁에 폐장하고 나서는 나비를 거의 쓸어 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에 투입된 나비는 모두 죽는 거죠. 예. 네. 그런 어떤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사람들한테 정말로 나비 축제 게다가 한평 나비 축제는 생태 축제라는 친환경 축제라는 말도 정말로 슬로건처럼 내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부터 하는 동물 축제 반대 축제는 그럼 어떤 걸 합니까? 저희는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동물 입장에서 생각하고 완전히 동물이 그날 되어보는 겁니다. 연극 자체가 벌어지는데 연극이 고래당, 낙지당,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산천어당 여러 동물들이 자기만의 당을 만들어서 아예 합동 연설을 하고 개가 사회를 봅니다. 그러면서 대화나 담론이나 연극을 통해서 이해를 좀 더 높이는 것들이 있고요. 예. 한 그룹은 아예 자작곡을 동물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작곡을 만들어서 그걸 가사를 공유하고 같이 불러보는 어떤 일종의 떼창 같은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동물 입장이 돼서 동물의 심정으로 한번 세상을 봅시다. 이 얘기로군요. 그렇죠. 동물 이용만 하지 말고 동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한번 사랑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민 활동가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울산 고래축제, 또 화천 산천어 축제, 한평 나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죠. 김민아의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오늘 첫 번째 항목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하성 하면은 곽태선 이렇게 이름이 같이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때는 이제 1등도 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구로구 행복주택을 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장하성 실장이 거기 앉아 있는데 표정이 또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중앙일보가 이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문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장하성 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를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최종 임명 단계에서 석연치 않게 낙마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거죠? 지난 1월 말에 곽태선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본부장 자리에 지원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한 건데요.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청와대도 인정을 했는데 뭐 이게 그런 권유가 아니라 잘 해보라는 덕담 수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곽태선 전 대표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김성주 국민연구공단 이사장이 4월에 사실상 내정 통보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증 과정이 길어지더니 6월에 이제 임명 불가 통보가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곽태선 전 대표에 의하면은 이 김성주 이사장이 임명 불가 통보를 할 때 병역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병역? 그렇습니다. 이 곽태선 전 대표는 13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30살이 넘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3주 민방위 훈련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예. 당시의 병역법으로는 이게 이제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코드를 못 맞춘 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코드 못 맞춘다는 건?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연기금이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른 기관의 의결권 활용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제안도 하고 설득도 해서 기업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곽태선 전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이제 대표를 하면서 어떤 수익을 불리는 이런 활동에는 확실한 능력이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 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의 활동을 유도하는 이런 쪽에서는 좀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권 핵심부에서 좀 확신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보수 언론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CBS 노컷뉴스가 또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과정에서 이 곽태선 전 대표의 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아하. 특히 병역 문제에 예민한 국민 감정까지 고려하면 결국 어쨌든 공공기관 임원 직무는 맡길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아들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하는데 나이 많이 들어서 회복해가지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어쨌든 장하성 실장은 인사 개입 의혹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응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나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 인사 과정 이런 것들에서도 뭐 장하성 추천설 이런 게 계속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은 지난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금융계 인사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장하성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청와대 수석 바뀐 것까지 포함해서 장하성 실장 계속 좀 곤혹스럽네요. 이 언론이 장하성 대 김동연 구도 이걸 계속 재생산하는 와중에 관료 출신인 이제 윤종원 수석이 등장한 데다가 원래 바로 직속부하였던 정책기획비서관인 정태호 수석이 또 일자리 수석으로 가서 뭔가 장하성 실장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바 있거든요. 지금 정책기획비서관은 아직도 공석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경제 성적표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 난감한 것인데 당분간은 좀 장하성 실장의 표정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오늘 마침내 미중 무역 전쟁의 총성이 이제 울리게 됐는데요. 이 뉴스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미 발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방적으로 이익이 불공평하게 다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로써 서로 34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하고 중국이 바로 또 보복하고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문제의 힘겨루기는 역사가 오래되긴 했는데 뭐 본격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막 불이 붙었던 건데요. 이 미국의 금융산업들이 흔들리면서 제조업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이었는데 중국이 또 제조업은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상황이었다는 거죠. 최근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국의 관세 부과도 중국의 첨단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만 오바마 정권 때는 뭐 일방주의를 대놓고 표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는 그런 차이는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전쟁이 시작된 모양새인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정부는 일단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산업연구원의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분야에서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의 총 수출액의 각각 0.09% 또 0.19% 수준이니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뭐 이 얘기인 거죠. 예.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민간 기관들은 대중 수출 부분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한국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가장 크게 흔들릴 10개국 중에 6위에 뽑혔다. 이런 이제 그 보도도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산업부는 민간 분야에서 좀 피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유럽 시장까지 무역 전쟁에 가세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 좀 주목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건데 미국이 관세 매기면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은 그에 또 5배 이상 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막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가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사비키 세 번째 항목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갇혀있는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모두들 아주 급박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구조 작업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면서요. 이 태국 해군의 특수부대죠. 네이비실의 예비역 잠수대원이 이 동굴 내부 구조 통로에 산소 탱크를 배치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에 이송됐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각계 전 세계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가서 막 돕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실종 소년들의 생존을 확인한 것도 이 베트남에 있던 영국 동굴 탐사 전문가들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자진해서 태국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피파 회장이 또 소년들과 이 코치를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 초대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나서서 좀 구조를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론 머스크 별명이 아이언맨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의 얘기인데 우주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생존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동굴 내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빼내는 작업을 지원하고 이걸 가능케 하는 강력한 배터리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터널 굴착 회사가 있으니까 이 구조 통로 확보를 위해서 양방 굴착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다만 태국 정부의 수락 여부는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로 지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걱정인데 제발 무사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동굴 깊이가 깊고 또 물도 차 있어서 구조가 쉽지 않고 소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서 수영과 잠수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온다. 이런 방법도 모색되고 있는데 이것도 위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학생들이 재난 상황에 처한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꼭 건강히 월드컵 결승전 보러 가는 광경 좀 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미투 운동 관련해서 네. 피해자 개인정보 네. 또 피해 사실 자체를 부각하는 그런 선정적 보도 네네.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들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공판이 시작됐어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재판까지 있는데 네네. 그 공판 보도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워낙 관심사라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합니까? 또 선정적 보도가 막 나오나요? 어때요?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어요? 예, 굉장히 놀랐는데요. 미투 운동 관련 문제 보도로 2차 피해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난달 8일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미투 운동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모든 인적 상황을 공개하지 말아라 등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투는 이제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핑계를 대고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낸 건데요.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문제 보도를
보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안희정 공판은 이제 국민의 관심이 워낙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관련된 내용을 뽑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사들이 예전이라 그래봤자 몇 달 전이지만 그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부각해서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를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과거랑 똑같은 그런 유형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는 문제다라고 기자협회 여성가족부가 딱딱 지적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똑같은 보도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을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과거에 안 전 지사를 수행하던 모습을 발굴해서요. 예전 영상들을 막 발굴해서 거기에서 그 김지은 씨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빨간색 원을 그리거나 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영상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얼굴에 번진 화장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정말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KBS, SBS, TV조선, MBN은 과거 보도에 내보냈던 그 영상을 이번에도 똑같이 안희정 공판 보도에서 재활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은 하지 말라는데도 했다. 또?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SBS, KBS, TV조선, MBN 네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네네. 나머지 세 곳은 어땠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우선 채널 A인데요. 채널 A는 이번 공판 직후 내놓은 보도에서 김지은 씨의 이미지를 아예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전할 때는 안 전 지사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김지은 씨 측 입장을 전하거나 방청 소식을 전할 때는 빈 의자를 보여주거나 검찰 혹은 법원의 로고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이게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거네요. 충실히 잘 지켰습니다. 채널 A를 박수 쳐줘야 되겠네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JTBC 역시 김지은 씨의 과거 정무 수행 모습은 전혀 담지 않았고요. 단 자사에 출연해서 성폭력을 폭로했던 당시의 영상, 그 화면을 5초가량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BC는 아예 7월 2일에 그 공판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 공판이 열릴 때마다 저녁 종합뉴스에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요한 내용이 있거나 결론이 나는 부분에서만 해야지 공판 때마다 보도하는 것도 뭐 적절치 않아 물론 보입니다. 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보도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과거 영상 같은 거 발굴해서 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데 여전히 네 곳은 하고 있더라. 그 다른 온라인 보도나 다른 매체들은 어때요? 그런데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는 정말 얌전한 편이고요. 온라인은 더 심각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공판 보도에서 우려되는 것은요. 피해자의 그 병원 진료 기록 이것을 제출을 했거든요. 피해자가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당 진료 기록은 김 씨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낸 자료이죠. 그런데 동시에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아주 내밀한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는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로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그것을 마구 보도해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진로 기록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문제는 그 보도 내용에 뭐 출혈, 산부인과, 성관계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초에 그 보도를 한 언론사가 어디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이버에 기사를 송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지은 씨의 진로 기록 내용을 가장 먼저 대중에 알린 매체는 SBS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온라인 기사 안희정 첫 재판 공방 덧놓은 사냥꾼 대 법적 책임 없어라는 7월 2일 보도는요. 작성 시간이 2일 오후 1시 11분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소개하면서 김 씨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 산부인과 기록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증거로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SBS 보도가 있은 이후에 3시간여가 지난 후에 오후 4시 32분에 연합뉴스가 네이버에 올린 자사 보도에
보도에 SBS와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대로 베꼈군요. 그렇죠. 근데 이 보도랑 똑같은 제목으로 1시 3분에 송고했던,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송고했던 애초 기사에는 진로 기록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SBS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연합뉴스가 추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목에 뭐 산부인과 뭐 이런 걸 달지는 않았네요. 네, SBS와 연합뉴스는 제목으로는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에서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나마 나았는데 보도 제목으로 병원 기록을 부각하는 매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곳은 이데일리였는데요. 보도 제목은 안희정 첫 재판서 검 원치 않는 성관계 명시 병원 기록 공개였습니다. 이데일리는 이 정보를 소제목으로 한 번 더 부각을 했고요. 병원 기록이라는 언급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진단서라는 정보를 최초의 제목으로 부각한 매체는 중앙일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이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 N이라는 7월 3일 보도에서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목으로요. 제목이 그냥 산부인과 진단서 N. 네, 그렇게 써있으니까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제목이었죠. 여기서 국민일보는 더 심해지는데요. 제목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라는 7월 3일 기사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었고요. 국민일보 이후에 조선일보 관련 기사 제목 역시 원치 않는 성관계로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한 김지은 씨 등이었습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 제목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지사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김지은 씨 피해자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에 띕니다. 이 외에 MBN, YTN, 국제신문, 서울신문, 여성신문, 그리고 부산일보 등도 기사 제목이나 본문을 통해서 김지은 씨의 진료 기록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성신문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신문의 진보, 보수 이런 성향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딱 몇 시간 상관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목이 센 게 하나 나오니까 점점 더 세지는 그걸 여실히 볼 수 있네요.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방송국들은 방송 영상 보도가 아닌 온라인 보도로만 이런 기사를 했나요? 아니면 방송 영상 보도에 이런 걸 하나요? 영상에도 나옵니다. 나옵니까? 방송사 중에서 YTN과 MBN, OBS는 김 씨의 산부인과 진로 기록 내용을 메인 뉴스는 아니지만 방송 보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MBN은 7월 3일 뉴스빅5라는 방송에서 김지은 씨 진로 기록 내용 을 전하면서 이 날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2월 25일인데 그 전날인 2월 25일이 김지은 비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다. 라면서 굉장히 자세히 당시의 상황을 막 덧붙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자료 화면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재차 부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련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사실 팔고 있다. 한국위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별도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면 유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보도로 나도 막 까발겨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도 이후에 재판에서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증해서 되더라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다음에 다른 미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발 언론이 미투 등 타인의 고통을 너무 흥미 위주로 팔아먹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요.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 관련된 그 YTN 보도를 이번에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에 딱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참에 이 자살 관련 보도 주의사항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우선 어떤 보도였어요? 일단 문제의 보도는 YTN의 뉴스나이트라는 뉴스에서 6월 26일 날 방송했는데요. 이게 지난 20일에 중국에서 한 여성이 투신한 과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투신을 했는데 밑에 있던 군중들이 당시 상황을 촬영해서 SNS로 생중계를 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과 댓글을 쓰는 등 아주 비윤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해외 토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녁 종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YTN뿐이었습니다. 종합뉴스에서? 그런데 이 보도는 제목이 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비정한 중국이라고 뽑아서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빨리 뛰어내려라는 그 자극적인 발언도 따옴표로 처리를 했죠.
제목에 자살을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죠? 2013년 9월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죠. 여기에는 언론이 자살을 다룰 때 실천해야 하는 세부 내용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기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제하고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정적 표현을 피하고 제목에는 특히 자살을 포함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자살 보도는 주요 지면을 피해라.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하라. 또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보도하지 마라. 예. 그리고 자살 보도에서 장소도 포함시켜서 말하지 마라. 아하.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들은 대부분 오보이므로 삼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네. 예. 근데 아까 YTN 보도는 무슨 제목에서부터 문제네요. 네. 자살이라는 걸 딱 넣고 빨리 뛰어내려 이런 표현도 들어갔고. 네, 네. 그 보도 내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화면 구성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YTN은 투신하기 전 상황부터 투신 장면까지 담긴 영상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기자는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소방대원의 팔을 뿌리쳐 뛰어내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멘트를 했고요. 이때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은 투신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서 보여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재현 그래픽을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재현 그래픽? 네, 그냥 투신 장면을 보여준 것뿐 아니라 투신하는 그 모습을 그래픽으로 다시 만들어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영상은 재현 화면은 YTN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아마 방송되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 왜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블러 처리가 돼 있어서 어떤 방송사 로고 같은 게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재현 화면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도에서 기자가 19살 이 여성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년 전 담임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검찰이 담임교사를 처벌하지 않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을 할 때 다시 부적절한 재현 영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아이고.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끈과 약과 블러 처리된 흉기가 이렇게 세 개가 놓여 있는 예. 이런 이미지가 재현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상황을 취재할 수도 없고 이 여성의 자살 동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현 이미지까지 삽입해서 방송한 것은 정말 부주의한 행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루지 마라. 네. 근데 이건 사진 동영상뿐 아니라 재현 그래픽까지. 네. 게다가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하지 마라. 근데 그대로 다 또 사용한 거죠. 뭐 처음부터까지 다 어기는 거로군요. 정말 총체적으로 다 어겼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이것도 다 선정적 보도인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